상승장을 상승장이라고 얘기 못하는 첫사례인 것 같아요. 팩트조차도 얘기 못하는 게 이게 유튜버가 맞는 겁니까? 매크로 중심으로 시장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더 못 갈 것 같고 불안감들이 들죠. 올해 시장이 행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차례 반도체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현실화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좋은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월간 이선엽, 월간 이선엽 23년 4월호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지내셨죠? 아이, 그럼요. 예. 사실 우리 딱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미국의 은행이 어떻게 되는 거며 유럽의 은행이 어떻게 돼 그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쏙 들어갔네요. 대응을 잘한 거죠. 예. 위기가 결코 작지 않았고요. 예. 이 위기가 얼마나 컸었느냐 아니면 작았었느냐는 대응을 보시면 알아요. 네. 그때 한 달 전에 딱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스에서 일어나서 차라리 네, 다행이었다라는 맞아요. 말씀도 해주셨고. 단일 국가라서. 맞습니다. 예, 그게 예. 진짜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됐던 게 어떤 판단을 하는 사고를 하는 이제 재료를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딱 그 재료만 취합을 했을 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었죠. 왜냐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도 별로 없으실 거고 은행 시스템까지 다 알 수 있는 건 금융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하물며 해외에 있는 은행들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고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저도 위기를 겪어보고 저는 또 위기로 이제 학위도 받았었고 아, 그러세요? 예. 하여튼 일본 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논문을 썼었고요.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 결국 핵심은 대응이었었어요. 대응. 그러니까 위기를 항상 키우는 건 정책의 실수가 키웠고 항상 위기에 대한 대응은 얼마나 빠르게 했느냐 그다음에 과감하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나보면 이 위기가 얼마나 컸었는지는 사실은 대응의 수위를 보면 알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상처라도 같은 상처라도 큰 상처가 아니면 후시딘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나 큰 상처였었으면 수술이 들어갔겠죠. 한번 지나간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지금이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첫 번째 나왔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예금과 관련해서 네. 3억 3천만 원 이상에 대한 예금도 보장해 준다. 예. 이거는 법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조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관련 법은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이상은 보호 안 해주는 건데 그걸 신속하게 법을 어기고 했을 정도면 이건 메가톤급 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6개국이 통화 수합을 했죠.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지 않을 거랑 통화 수합을 굳이 뭐하러 하나요? 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면서 인수합병 당했죠. 네. 스위스에 있는 2위 은행이 인수합병 당할 정도가 아무 위기도 아니었었을까요? 아. 특정 은행이 뭐였습니까? 저는 언론에서 나온 거 보고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너무 이거를 작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게 대응 수위를 보면 어마어마한 대응이었었어요. 다만 시장에서 이번에 이 위기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금융 관련 이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현명한 처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미국에서 학회가 있었었고 네. 거기서 갔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SNS, 최근에 소셜 미디어로 인해서 네. 위기 확산이 빠르다라는 거고 두 번째 미국도 그랬지만 디지털 뱅크가 되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지금 각국 은행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준율이라든가 이런 거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맞는지 예컨대 이렇게 디지털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 지금 정도 담보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미 글로벌 쪽에 있는 중앙은행장 분들은 이 위기가 디지털화되면서 또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었던 거고 또 어쨌든 간에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국채를 가지고 있었다지만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또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망한 어이없는 현실도 일어났잖아요. 네, 네. 이게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수 있구나. 그럼 그걸 노린 사람은 있었겠죠, 또 분명히. 그래서 지금 미국 금융당국도 최근에 이것 때문에 돈 번 헤지펀드로 조사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어제 외신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었고요.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시장의 허점은 항상 있는 것 같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세력들이 또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했고 특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 위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융당국이 제일 긴장했었던 거는 뭐냐면 알고리즘 매매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그랬었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도 그랬었고요. 공통점들이 아시아 시장이 개장되기 전에 전부 다 막았어요. 네, 네, 그리고 그걸 공식적으로 막았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뉴스도 미리 내보냈어요. 예. 아시아 시장이 개장되기 전에 다 막겠다라고 외신을 통해서 계속 내보냈어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그래요. 자, SNS, 즉 흔히 얘기한 소셜 미디어로 위기를 키웠다라면 제일 무서운 건 심리적 공포죠. 네. 자, 저희도 유튜브 많이 보시지만 여기서 나오는 유튜버에 훌륭한 분들 많지만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얘기하면 데이터 확인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허점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시장이 개장되기 전에 해결을 못하고 개장 후에 해결을 하면 네. 아시아 시장 폭락을 했겠죠. 네. 근데 아시아 시장이 폭락했었을 땐 주식만 폭락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채권 환율과 맞물려서 알고리즘이 작동돼요. 그러면 아시아 시장이 열리고 있을 때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 폭락을 또 못 막아요. 그 알고리즘 때문에. 네. 그럼 미국 시장 폭락으로 알고리즘이 되면 또 다른 SNS를 내보내면 또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되지 않을 것들이 계속 현실화되는 이걸 막고자 했던 게 금융당국의 의지였었어요. 네. 그게 이번에 국제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다뤄졌어요. 이게 이런 영향들이 있고 디지털화되고 SNS 영향력이 커졌고 그린에서 알고리즘을 건드리면 또 다른 알고리즘을 발전하면서 진짜 별것도 아닌 사례가 정말 대단히 큰 위기를 발전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아마 뭐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에 들어오셔서 최근에 있었던 뭐 저축은행과 관련된 잘못된 소문 이것과 네. 관련해서 굉장히 일벌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을 정도로 아 이게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구나. 다만 이번에 정책 당국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워낙 대응을 잘했고 워낙 긴급하고 시장 위기가 어떻게 번져가는지를 제대로 알고 대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로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제대로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거 뭐 한 달여 만에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 시스템 뭐 문제는 크게 번지질 않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별거 아닌 일이 아니라 아니었죠. 별거였는데 그렇죠. 잘 대응을 한 거다. 그렇죠. 그것도 아주 초등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 대응했는지 안 했는지 그 대책을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금자 보호를 해줬고 은행 인수를 해줬고 그렇죠. 통화 수합을 했고 네. 이건 세 가지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 수합은 국제적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함인 거고 네. 은행 인수합병을 해준 거 이미 망할 것 같으니까 이게 또 유럽의 다른 은행으로 번지지 않게 여기서 끊으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고 네. 그렇죠. 예금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뱅크런이 일어났을 경우 또 다른 위험이 있으니 네. 뱅크런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당신들 예금 안전합니다라는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대응을 보면 이거는 법을 제대로 알거나 금융 아는 분은 진짜 입이 쩍 벌어지는 대응이죠. 와 이런 대응이었어 이런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6시간짜리 대수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잠깐 하다 보니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왜? 네. 마취하고 깨보니까 잘 돼 있는 거라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불로 따지면 이제 조금 불씨가 발견됐고 조금의 불이 붙었는데 그 주변까지 그냥 물을 다 쏟아부을 정도로 이제 세게 대응을 했다. 물을 뿌려본 정도가 아니라 산을 하나 그냥 파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불씨가 안 보지게 그냥 물을 뿌린 게 아니라 그 산을 그냥 주변에 해가지고 그냥 다 엎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다행인 게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큰 불이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되짚어 볼 수 있으니 참 다행인 거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앞으로 혹여나 제2, 제3의 그런 비슷한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또 이제 대응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생겨서 네. 예, 좀 이제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이 이게 참 안 좋은 건 맞지만 네. 이게 과연 우리한테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에 대한 계기가 많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번에 이 위기가 잘 대응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게 되게 많아요. 얻은 것이요? 예, 얻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게 첫 네. 번째 얻은 것이라고 보면 뭐냐면 앞으로 혹시 정책적으로 뭐 금리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항상 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뭔지 다 봤어요. 야, 앞으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지? 다 알잖아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유럽에서 도이치뱅크라는 은행이 이쪽에 노출이 되게 크고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문제가 되면 도이치뱅크와
관련해서 거래하는 은행이 어딘지 다 나왔죠 이미. 네. 유럽의 이 은행. 그래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청사진을 다 그려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위기가 어떻게 올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네. 두 번째는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 그럴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터져도 이미 대응이 다 세워졌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을 뭐 연준이나 미국 정책 당국이 그때까지 손 놓고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위기의 해결 방법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기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혹시 터지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또 안 됐었을 때 후선까지 이미 전부 다 플랜이 다 세워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봐야 될 거고 관리 가능한 위험은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너무 섣부르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은 저는 관리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번에 제가 봤던 각국 중앙은행들 그중에서도 한국과 미국과 뭐 여러 은행들 그리고 옐런이라는 재무장관 정말 걸출한 분들이 위기 대응 능력이 정말 신뢰할 정도로 뛰어나고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재밌는 게 네.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분의 생각은 좀 연준하고 생각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금리를 더 안 올려도 된다는 뉘앙스를 자꾸 내비치는데 네. 그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이번에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이 금융 불안으로 인한 향후에 은행들의 그 금융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좀 높아지잖아요. 예컨대 예. 대출할 때 좀 더 까다롭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여러 차례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걸로 현재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게 하반기부터 나타날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는 이번에 혹시 한 번 정도 인상을 한다라면 네. 동결을 통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단순히 이게 금리 인상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미국의 성장률을 일정 부분 훼손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소비를 줄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또 역시 대출이 덜 됐을 거니 거기에 관한 영향도 있을 거니 이게 미국 현지 내에서 지금 0.5%포인트 성장률을 좀 깎아내리는 좀 역할을 해줄 거다. 그래서 물가도 좀 잡고 네. 그다음에 2번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도 있으니 사실 이 정도면 오히려 나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것 중에서 이번에 가장 긍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사실 저는 올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아마도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리지 못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고요. 네. 많이 올리면 저는 지금 4.75에서 5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 예. 뭐 거기서 한 번 정도면 더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그 원인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미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물가도 좀 내려가지만 잘못 올리면 금융위기 때문에 사실은 6% 7%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물가 때문에 뭐 6%를 올리니 이럴 때려다 보니까 제 얘기가 되게 허황된 것처럼 보이셨을 거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현실화됐죠.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연준이 두려웠던 거는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예. 그죠? 그다음에 경제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금리를 올려야 될지 임계점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경기가 하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아무리 인플레이션 중요하더라도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걸 찾았어요. 여기까지구나. 이 이상으로 하면 과잉긴축 때문에 내가 얻는 것보다 즉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삼간을 잡게 될 수 있는 임계점이 어딘가 이제 그 밴드를 알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얻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은 뭐 5.5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네. 대부분의 이번에 투표권에 있는 연준 위원들은 지금 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0.25 정도 올리고 이번에 한 번 더 올리고 지켜보겠다라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 미국 점도표도 그랬었죠. 네.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그걸 임계점으로 현재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임계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금리를 올렸었을 때 시장이 완전히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무 안 좋게 변하는 그 임계점을 찾은 것과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큰 청사진을 그려봐서
그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것 자체적으로 더 이상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금리 인상 효과가 있고 동시에 성장률을 좀 끌어내려서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제거할 수 있다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보면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잘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불안이 가져온 금리 인상 효과 네, 네. 그리고 임계점도 찾았고 맞습니다. 아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시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도 알고 알았고. 있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굉장히 맵하고 한 50bp 더 올려야 된다 하는데 그분은 이번에 투표권이 없으시기도 그렇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또 금융위기가 줄어들 수 있는 게 긴장.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런 긴장감들이 있어야 연준이 여전히 대단히 매파적이구나.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면 앞으로 경기가 현재보다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야 그게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한 건 그래야 금융위기가 안 생겨요. 이건 무슨 얘기냐? 미리 예방주사. 네, 아니 예방주사 이상이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네. 미국 은행권이 들고 있던 자산이 뭐였나요? 부실자산이었나요? 아니죠. 미국채예요. 그러면 미국채는 금리가 하락하면 네. 우량자산으로 변하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잘 보시면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경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우리가 알고는 경기가 현재보다 조금 안 좋을 거란 이 가정은 예. 경기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보면 금융위기를 막는 굉장히 큰 촉매제가 돼요. 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제 평가 손도 아니고 이제는 평가 이익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따라서는 손실이 많이 줄어들 거고 또 어떤 은행에 따른 평가 이익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 첫 있는 사례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옛날에 부실 자산이면 사실 이렇게 되면 더 안 좋죠. 부실 자산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지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국채면 경기가 안 좋아졌을 경우 우량 자산으로 변합니다. 요거 잠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내려가는 떨어지게 거죠. 되는데 채권은 금리가 떨어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니 금융사들이 갖고 있었던 미 국채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치가 올라가니 금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커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금융사들은 부실해질 것 같다가 더 건전해지는 거예요. 어이없이 그렇죠. 예, 이게 재밌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임스 블러드의 역할은 그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5.5까지 올리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올리는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팔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걸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긴장스럽게 만들고 야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우려를 만들어준 게 그 사람의 임무죠.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나서서 하면 할수록 사실은 미국의 은행들은 더 자산이 우량해지는 재밌는 케이스들이 나와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나서는 계속 낮아져요. 아하. 그렇죠. 뭔가 좀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로 탕탕탕탕 치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쇠 같은 존재죠. 그렇죠. 물에 뜨거운 물에 했다가 이제 두드리는 예.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처럼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위기가 오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현재 시스템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위기가 사실은 거의 줄어드는 시스템으로 가는 재밌는 사례가 되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지면 또 안 되지만 일정 수준 안 좋아지는 건 되려 약이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거의 이제 목에 차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또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월간 이사님 시간에 말씀해 주실 게 경기와 반대로 가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다고.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 것보다는 괴리가 좀 큰 거죠. 괴리요. 예. 지금 일단 현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 일단은 유럽 시장 중에서도 독일의 닥스 지수 또 프랑스의 까크 지수라는 지수는 사상 신고가죠. 아니 뭐 맨날 유럽 안 좋다 그러는데 중심 사상 신고가예요. 예. 그냥 뿜었어요. 그냥 오른 것도 아니고요. 네, 쭉 뿜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경기 침체에 올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이 있고 앞으로도 되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 몇몇 지수들은 사상 신고가예요. 자, 사상 신고가인데 그럼 추세 전환이 아니라 상승장인 거지 않습니까? 저는요. 상승장을 상승장이라고 얘기 못하는 첫사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상 신고가가 상승장 아닌가요? 하락장입니까? 신고가면 누가 봐도 상승장이죠. 상승장이죠. 그런데 왜 상승장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여전히 왜 경기 침체를 원하고 있고 왜 지금도 하락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저는 그건 되게 불만인 게
전망은 틀릴 수도 있죠. 네. 팩트조차도 얘기 못하는 게 이게 유튜버가 맞는 겁니까? 그렇죠? 네. 사상신고가예요. 네. 그럼 상승장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시장은 조금 그거보단 덜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지금 누가 뭐래도 박스권이라는데 이견은 없죠. 확실히. 그러나 이 박스권이 하락 박스권입니까? 상승 박스권이잖아요. 올라가고 있죠. 네. 2,500 이상이고 지금 흔히 얘기해서 밑에 흔히 얘기하는 위에는 좀 막혀 있지만 밑에는 계속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밑에가 하락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잘하면 밀고 올라갈 태세를 그리고 있는 거죠. 네. 예.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박스권은 맞지만 하락장이라고 보기엔 대단히 어렵죠. 자, 그냥 경제 빼고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한 조건이 주식시장 기준으로. 네. 첫 번째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을 이끄는 세력이 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시장을 이끄는 세력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는 외국인도 올해 들어서 벌써 8조 원 넘게 샀어요. 네. 지속적으로 사고 있죠. 외국인도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이끄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도주가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나와서 우리 배터리 아저씨 참 잘하시는 것 같다. 그건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도주가 있는 거 다 아시지 않나요? 그렇죠? 뭐 네. 이것만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주도주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주도주가 있고 그다음에 주도 세력이 있고 자, 기술적으로 우리가 200일 이동평균선 또는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위치하고 있으면 상승장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코스닥은 불을 뿜었고 네. 코스닥은 불을 뿜었고 그냥 봐도 상승장 아닌가요? 코스닥은?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야, 몇 종목 안 되는 걸로 이끌어.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옛날에 이끌 때는 뭐 한 500개 종목 이끌고 그런 줄 아십니까? 시장은 항상 쏠렸습니다. 언제는 바이오가 그랬었고 언제는 2차 전지가 그랬었고 또 언제는 IT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특정 기업 중심으로 움직였던 게 사실 우리 시장의 색깔이었던 거죠. 그리고 코스피도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온 데 가서 안착된 지 꽤 됐죠.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공부하시는 분들 최소한 하락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추세 상승까지 논하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네, 네. 그래 박스권은 우리가 알고는 박스권은 맞긴 한데 하락 박스권이 아니라 상승권에 있는 박스권. 그러니까 크게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긴 여전히 힘이 붙여 보이지만 바닥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위로 스물스물 올라가는 그런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매크로 안 보고 매매하셨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셨을 거요. 안 그랬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거는 시장이 좋은 거지 저희가 잘한 게 아닌 거니까. 네. 반면 경제는 형편없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런데 경제를 놓고 보면 여전히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네. 뭐 중국도 이번에 좋긴 했지만 좀 애매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PF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 매크로 중심으로 시장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더 못 갈 것 같고 또는 조만간 큰 폭의 하락이 올 것 같은 불안감들이 들죠. 네. 근데 시장은 달리 움직이고 있죠. 이러다 보니 아마 내가 시장을 볼 때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분들과 또는 기업 중심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매크로 중심으로 시장을 보실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장에 대응이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가셨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에 너무 빠져있지 말아라. 이제 거기에서 나와야 되고 시장이 올라가는 거 사실은 그냥 시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고 순응하라. 네. 예. 순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읽으면 되는 그래서 아마 제가 많은 프로그램 나가서 매크로 좀 비중 좀 줄이시고 맞아요. 종목 공부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의 게 이래요. 2월에도 그 말씀 많이 강조해 주시고 엄청 개거품 물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매크로를 많이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컴프리시 때문에 특정 종목을 추천을 못 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한계도 좀 있고. 그러니까요. 예. 네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래, 네 얘기는 다 좋은데 어떻게 매크로를 무시할 수 있어? 맞습니다.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왜 매크로하고 시장하고 따로 놀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좀 뭐 따로 노는 건 좋은데 길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시장이라는 건 경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경제가 틀려서 경제가 올라오거나 네. 또는 주식시장이 틀려서 경제 방향에 맞춰서 안 좋아지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네. 네. 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일단 그 현상을 좀 짚고 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예. 첫 번째 짚고 가야 될 현상은 뭐냐면 경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네. 어려운 건 맞는데 예전 같으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먹거리는 경기가 다 부러지고 나서 사실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999년 닷컴 버블이 있었죠. 네.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우리가 먹고 살 게 글로벌 시장이 없었었잖아요. 네. 그 다음 먹거리는 중국의 산업화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산업화가 99년, 2000년도에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나오는데 한 3, 4년 더 뒤에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00까지 갔던 게 그 몇 년 뒤였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중국이 소비화로 본격화로 바꾼 게 또 1, 2년 더 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의 하락이 시작될 때 동시에 다음 먹거리가 나왔어요. 그게 미국의 IRA법 이런 거죠. 네. 지금 우리 배터리가 좋은 것도 그 산업이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거에서 큰 그림을 그려준 것도 있지만 사실 IRA법을 통해서 중국이란 경쟁자를 배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커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사실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커졌던 거니까 네. 이전에 다음 먹거리를 내놓는 시기가 예전에는 항상 지수가 다 빠지고 경제도 다 안 좋아지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예. 이번에는 빠질 때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고 시장은 시장대로 이걸 반영해서 올라오다 보니 이 괴리가 생긴 게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려나요? 예. 그래서 이게 다음 먹거리를 내놓는 시점이 역사적으로 이게 몇 살에 없는 건데 사실 하락장에서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수는 하락이고 경기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저 주식은 올라가지 이런 거죠. 네. 우리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그 송배전 관련주도 송배전. 네, 다 신고가인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뭐 말씀 주신 지도 벌써 한 반년 이상 지났죠. 지난달 이후에도 40% 올랐어요. 근데 항상 조정받을 때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방송 때도 그렇고 예. 이사님한테 송배전 지금도 조정받았던데 송배전 지금도 했는데 이제 4월 중순 기준으로도 또 신고가 한번 또 네. 뿜었더라고요. 한 종목은 40% 올랐고 네. 한 종목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신고가입니다. 아, 예. 그럼 저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맞아요. 예.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신문에도 나와 있고요. 종목도 그때 보니까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이선엽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공개적으로 내가 언급한 종목이 딱 그거 있는데 맞아요. 예. 계속해서 잘 보시라. 예. 그렇죠. 근데 예. 뭐 지금 계속 신고가 가네. 그렇죠. 아이고 뭐 배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도 결국 그때 그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원래는 모든 시장이 다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가 온 다음에 그 침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런 정책들이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먼저 나오는 이 시차의 브릿지 때문에 나온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것도 역사적으로 몇 번 없는 사례인데 중국과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달라진 것도 우리한테는 행운이에요. 네. 예.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 하반기에 경기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죠. 다만 네. 이제 얼마나 안 좋아지느냐 거기에 대한 경론이 좀 있죠. 네. 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아니면 좀 많이 침체도 안 갈 거다 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경기가 이번에 금융 불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현재보다는 조금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데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지금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번에 나왔던 일본 성장률도 GDP. 예. 그러면 서프라이즈 예. 나오죠. 일본 기지. 뭐 제가 올해 내내 주장하는 거지만 올해 시장이 행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점에 중국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도 시장 잘 보시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관련 종목들은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또 반영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중국 때문에 좋아지는 것들은 중국 때문에 좋아지는 것들은 또 때로 반응해요. 네. 예를 들어 또 뭐 최근에 화장품도 올랐다든가 뭐 여러 가지들 놓고 보면 시장이 다 따로 반응을 해요. 이것도 반응한가 안 좋은 것도 반응을 하고 좋은 것도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많이 오르진 않지만 별로 빠지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썸이 되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대단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행운이 뭐냐면 네.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이에요. 아. 잘 생각해 보세요. 네네네. 올해 만약에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은 98년 이후로 처음이죠. 네. IMF 이후 이거 대단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제 분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도체 하시는 분들 다 분석을 보아하니 지금 현재 21주나 있는 이 재고가 예. 이렇게 감산을 하게 되면 3분기부터는 재고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자, 근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하반기니까 3분기, 4분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반도체는 반등을 시작을 해요.
이미 선감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감산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죠? 보통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라고 할 때 감산이 들어가니까 네. 사실 그때도 우리가 알고 IT가 빠지는 게 맞는데 네. 이번에는 미국 경기와 무관하게 미리 감산에 벌써 세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시점에 반도체는 오히려 반등 시기가 돼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3분기에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지수가 빠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함부로 정말 미국 시장을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질 겁니다.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반기 그림을 그리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엇박자들이 아주 우리한테는 행운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경기 사이클이 엇박자인 것도 행운이고 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반도체 감산이 엇박자 나서 오히려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리는 것도 우리한테 행운인 거고. 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 뭐 5월이든 6월이든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될 수도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지수의 골이 얼마나 깊을 거냐 조정의 픽이 얼마나 깊을 거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완화적인 네.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물론 이제 배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렵게 설명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요. 현상 세 가지를 이제 네. 경기가 어려운 거는 맞지만 예. 정책들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져서 나온 것들이 있고 이게 시기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뒤에 나왔는데 먼저 있다 보니 반응한 거 그게 배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게 미국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게 맞물려 우리에게는 있고 네. 행운이 된다라는 거고 미국 경기 안 좋아지기 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감산이 네. 시작이 되면서 감산을 들어가면서 반도체 반등 시기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기가 맞물리니 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수요 회복이 느릴 수 있겠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주가상으로 놓고 보면 얘들이 더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최악을 예, 반영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네. 있는 네. 주가가 될 테니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랑은 조금 괴리가 생기면서 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네 얘기는 다 좋은데 중국이 이전만 못하잖아. 그럴 그리고 수는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글로벌 경기를 이끄는 힘도 예전만 못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11달째 적자인데요. 네. 중국 때문에 적자인 거예요. 그렇죠, 미국 때문에 그렇죠. 적자가 아니라. 근데 중국이 좀만 좋아지면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죠. 네. 이게 환율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환율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워낙 강세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하고 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환율은 위안하고 연동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뭐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될지 얼마나 강할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해서 반등세가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위안화 추세는 점진적으로나마 약세보다는 강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원화도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강세 예, 쪽으로. 그럼 외국인 입장에선 사실 한국 시장이라는 데가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정치적으로 앞으로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장애물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들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했었을 때는 여러 요인을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혹여나 뭐 그동안 올랐으니까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쉬어가는 폭은 예상보단 덜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내년 시장을 준비한다라면 이런 것들이 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이 지점에서 드는 고민이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는 게 과거만큼 또 우리가 중국의 민감도, 수출량 이런 것들이 과거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 전에 보니까 추경호 부총리도 그런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더라고요. 예. 또 하나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중국 경기 회복하는 거 다 좋은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왜냐면 이제 배터리는 저세상 주식이 되어버려가지고 너무 좋았죠, 그죠? 그거 없이 지금 이제 지수 뭐 코스닥 지수가 막 30몇 % 오른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나는 다시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고민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많아지죠.
우선은 이제 중국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는 분위기지만 네. 어쨌든 개선이 되면 우리한테 나쁠 건 없고 특히 이제 중국이 최근에 소매 판매가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IT에 대한 수요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네. 예컨대 소매 판매는 10%가 넘어갔지만 제가 알기로는 IT 그쪽에 대한 수요는 한 4% 정도 증가율로 많이 그쳤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크게는 뭐 두 가지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중국에서 지금 휴대폰과 관련해서 중국의 인민들도 예전에 비해서 야 굳이 뭐 내가 스마트폰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죠. 뭐 우리가 그러하듯이. 예, 우리도 비슷한 거죠. 예. 저는 이제 갤럭시 23 울트라 요즘 최신판을 쓰고는 있지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100배 주면 되는 건데 근데 되게 좀 만족이 높아요. 근데 네. 이런 건 있죠. 기존에 있던 거하고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쓰임새가 따라서는 뭐 별반 차이도 없을 수 있겠네라는 데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또 하나가 있는 게 웬만한 가전 수요나 IT 수요는 이사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사. 예, 결국은 내가 부동산. 집값이 좋아지고 부동산이 반등을 해야 이사도 가고 가구도 바꾸고 그럴 텐데 네네네. 부동산 경기가 얼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영향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두 가지겠죠. 우선은 아직까지는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국의 부동산이 그래도 지금 지표로 보니까 반등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매매라든가 거래라든가. 네. 그리고 참고로 부동산 가격 지수 놓고 보면 상하이나 북경 같은 일선 도시들, 대도시들은 생각보다 조정폭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괜찮았었고요. 이제 2, 3선 도시들이 되게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 대도시들 중심으로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고요. 이미 거래도 늘기 시작했고 반등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기대치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시장에선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대단히 크진 않겠지만 일단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래도 중국은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의 소비력을 아직까지 무시할 수 없다. 왜?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괜히 신고가겠습니까? 중국인들이 다시 명품을 사는데 가세하니까 그렇게 에르메스하고 루이비통 이런 것들이 많이 신고가를 쳤던 거거든요. 결국은 큰 데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또 아직까지 글로벌에서 여행을 많이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3월 31일자 북경일보를 봤는데 네. 북경일보 물론 이제 한글로 돌려서 보세요. 아니 뭐 한글로 돌려서 본 거니까 네, 번역해서. 네. 북한의 북한이라니 죄송합니다. 중국의 비행기 값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의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쌌다.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 왕복하는데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 너무 비싸서 못 갔는데 그 북경일보의 내용은 뭐냐면 그게 최근에 편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4월부터 되게 비행 편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기사였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비행기 값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디는 뭐 티켓 가격, 티켓 가격이 어디는 20% 떨어진 데도 있고 어디는 뭐 떨어진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제선 항공료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5분의 1 가격 이하로 떨어진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북경일보에 나온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단체 여행객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라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디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왜냐면 움직여야 사진을 찍거든요. 관광을 가야. 이게 사실 결국 수요가 카메라인데 그것도 안 바꿨지만 사실 몇 년 지나니까 카메라가 예전 같지는 않고 내가 다시 여행을 다니니 한번 바꿔볼까 하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동이 되어서. 예, 연동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기대가 낮으니까 아무 기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저는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재밌는 말씀인 건데 요즘 뭐 면세점 잘 되냐 안 되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면세점이요? 네. 서울에 있는 분들이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바쁜데 언제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이트만 들어가 보셔도 확인이 가능해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지금 롯데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보면 폐장 시간이 6시 반으로 돼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아니 무슨 면세점이 6시 반에 문을 닫아. 보통 8시, 9시까지 해야지. 요 개장 시간 연장이 가장 큰 트리거예요. 개장 시간? 폐장 시간. 폐장 시간이 지금 저녁 6시 반인데 보통 8시나 8시 반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확인해 보실 수 있죠. 하루에 확인해 보면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8시로 바뀌었어. 8시 반으로 바뀌었어. 이게 물밀듯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사람이 많이 맞습니다. 오니까 예. 연장 영업. 예. 연장 영업. 원래 그게 정상 영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축소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면세점에 가보니까 조만간 그런다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긴 하는데 네.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또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볼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롯데나 신세계 면세점에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니 그냥 그렇게만 쳐도 돼요. 본점 해가지고 폐장 시간 딱 쳐보면 매일매일 나와요. 6시 반이었는데 갑자기 8시로 바뀌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죠. 면세점에 입점한 것도 많고 면세점 자체가 될 수도 있겠고 조금 난해하긴 한데요. 면세점부터 사면 되죠. 그렇죠? 네네. 아, 그거였구나.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아.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도 있었냐면 우리나라 그 중저가 화장품 유행할 때 기억나시죠? 네네. 옛날에 뭐 미샤부터 시작할 때. 그죠? 이런 한창 것도 뜨거웠죠. 또 되게 돈 벌기 쉬운 게 뭐냐면 네. 미샤가 유행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샤 사이트 들어가서 매일매일 보면 개점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점이 지금 2개인데 네. 5개로 늘고 10개로 늘고 그러면 한 영업장당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늘어나는 매장 수만큼 곱하면 매출이 추정이 가능해요. 이런 것처럼 사실 인터넷만 잘 활용해도 아이디어만 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그 맘스터치 그런 것도 그렇지만 처음에 되게 잘 되는 거 알았고 상장했고 그 다음에 매장수 늘어나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사이트에 올라오니까 거기다 매장수 곱하면 매출이 되지 않습니까? 확확 늘어날 때까지 그 주식 들고 가면 대박이 납니다. 똑같아요. 이런 면세점의 이런 유통점 같은 경우도 일단 개장 시간은 뭐 똑같지만 폐장 시간이 달라지느냐가 1번. 네. 그 뒤에 보는 게 이제 신입사원 채용이 또 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야 못 견디겠어. 사람 더 뽑아야 돼. 이런 얘기 들리면 이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를 확인하실 때 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면세점에 대한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분석하는 툴이죠. 예, 방법을 예. 알려주시는 그리고 거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 그 면세점 가보시면요. 사야 될 쪽만 안 들어가면 그냥 보여요. 이게 선호가 확실해요. 아, 품목. 네, 품목 가보면 제품들. 네네네. 그 매장에 가보면 어디에 줄이 서 있고 어디 안 서 있는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 요즘에 면세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로 그거예요. 다 안 가보니까 지금 주식을 읽기 어려운 거예요. 감을 잃었어요. 예, 왜 안 오니까. 네. 안 오니까 가볼 필요가 없는데 오면 가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온다라는 증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점 시간을 연장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폐점 시간이 연장이 되면 가서 이제 많이 왔다라고 하니 내가 저녁에 끝나고 나서 산책 겸 한번 가보셔서 이 화장품이 줄이 제일 많이 서 있네. 이쪽에 많이 서 있네. 그게 진짜 바로미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예전만 하다 못할 거다라는 논란들은 계속 있습니다만. 그럼요. 그리고 또 중국의 유커들의 어떤 큰 손들, 막 보따리상도 그렇고 단체 관광객이 예전처럼 네. 많이 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명동 상권이 활성화된다고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보다는 소비력이 조금은 약한 뭐 동남아 지역 사람들이나 많이 안 사가는 일본 사람들이나 제가 최근에 지금 명동 많이 가봤지만 일부러 가봤더니 진짜 중국인들은 없어요. 대부분 의외로 백인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탄자들은 국가들,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네네네. 그런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국가들의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서아시아? 그렇죠. 서아시아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게 본격적으로 큰 손 소비할 수 있는 큰 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 그럼요. 근데 지금 이미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거기에 중국인들도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주가가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빠졌는지 보세요. 기대치가 아예 없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거기서 유의미한 숫자만 올라오기만 해도 주가라는 건 그걸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아래서 판단이 가능하죠. 중요한 건 다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선호도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고 그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반드시 있어요. 항상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제가 그게 좋았었던 거 가보면 여기저기 줄이 다 많아가 아니에요. 여기만 많아요 진짜. 여기만 많네? 왜 이것만 사지?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거기 계신 근무하신 분들한테도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 가이들도 와 있으니까 왜 저분들이 저것만 삽니까? 물어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게 되게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품만 조금 팔면 굉장히 주식을 쉽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요렇게 아이디어를 얻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검증해 나가면서 또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매주 가보면 되죠. 돈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예. 송배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사님도 길게. 그럼요. 길게 봤었던 거고 지금도 뭐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뭐 저기 뭐 배터리만큼 못하지만 뭐 배터리에 비빌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 뭐 상태가 안 되죠. 네, 그 이제 제 차원이 다른 세상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꾸며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송배전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그거였잖아요. 뭐 결국 IR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한다라는 거고 전기가 필요한 거고 전기죠, 그죠? 풍력도 전기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도 전기잖아요. 그러면 바람으로 일으키든 아니면 태양광으로 일으키든 필요한 건 전기예요. 네. 전기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쓰려면. 그건 오로지 송배전은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태양광이 돼도 얘가 돼도 전기차가 돼도 모든 수에는 다 송배전에 있다. 변압기라든가. 너무 쉬운 거였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일 낫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님만 쉽게 느끼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좀 생각이 단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주식을 하는 편이라서. 그렇죠. 그냥,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풍력 태양광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저는 그걸 한 단어로 전기로 통합을 한 거예요. 전기네. 그냥 기존의 전기라는 게 석탄하고 석유가 발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이라는 걸로 전기는 똑같은데 전기 일으키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를 일으키는 방식이 달라졌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는 곳곳에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그죠? 예.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 한 군데 있으면 풍력발전소 한 20군데 있어요. 네. 바람이 일으키고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닐 거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발전소가 수십 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발전소 수십 개 더 늘어나면 늘어날 만큼 더 송배전이나 변압기는 더 필요할 거고. 끌어와야 되고. 예. 그럼 당연히 그 시장은 몇십 배 곱해보니 이게 한두 배로 끝날 게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게 그대로 생각대로 되어가고 있고. 여기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하게 리서치를 하시고 그걸 단순화시키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만 접근을 했다가는 단순하게 사고 팔 수 있어가지고 네.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반도체가 이제 최악을 벗어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이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조금 오르다가 훅 떨어지고 조금 오르다가 또 말고 또 오르다가 뭐라 해야 되나 뭐 수급적으로 그렇고 관심이 뚝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현실화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저도 여러 차례 반도체 분석을 해보면 특히 코로나 때 코로나가 수혜일 땐 문제가 없었는데 피해로 바뀌면서부터는 아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분석이 맞아들었던 사례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때가 바닥일 것 같았는데 아니었고 이때가 바닥이었을 때 아니었었고 뭐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가 되면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을 거고 그 얘기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현실화되지 않았죠.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새로운 수요처가 될 거라고 했던 것들이 수요처가 못 됐죠. 대표적인 게 인텔이 새로운 CPU를 내놓으면 이게 DDR5를 채용을 해서 더 좋아질 거라 했는데 그랬나요? 그놈의 사파이어 리피즈 이거 뭐 아유 그걸로 이제 국을 끓여 먹어도 한 5번 끓여 먹었는데 그렇죠. 예,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들 항상 이런 수요가 생길 거라는 기대가 번번이 무너졌던 게 사실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아마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 반도체 업체들도 저희처럼 똑같은 기대를 하고 여전히 감산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게 아니다 보니 더 제가 볼 때는 감산을 강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도 또 없더라고요. 아무도 반도체 수요가 대단히 많아질 거라는 기대를 잘 안 하고 특히 최근에 뭐 AI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는 별로 없어요. 헛방귀 끼는 거죠. 주가 안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많이 당했다 이놈들아 이거죠. 그렇죠. 됐다. 그죠? 뭐 이거 하는 차라리 딴 거 하고 말래. 사실 현명한 선택이셨고 사실 다른 게 더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반도체는 자신이 없고요.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앞으로 그냥 섣부른 기대로 이게 수요일 거다라고 기대보다는 그게 현실화되면 그때 생각해도 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산했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줄어서
더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일단은 얻은 거로 생각을 하고 향후 수요에 대해서는 AI가 돼도 좋고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반등을 시작을 해서 이사 수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IT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더 좋은 건데 뭐 그건 뭐 가봐야지 하는 거지 뭐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전망하기에는 사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일단 감산을 선언한 것만으로도 바닥은 확인했다.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들 거니까. 근데 바닥은 확인을 했는데 이게 과연 추세적인 회복으로 갈 거냐는 아직은 조금 물음표. 길게 보면 추세 전환은 맞아요. 예. 다만 그 회복세에 대한 확인한 거니까. 바닥 확인하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올라 있거든요. 네네네네. 다만 그 시기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기간 안에 혹시 다른 주조주들이 생겨서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면 그 기회비용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는 거죠. 아마 지금도 반도체 좋아하는 분들은 기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한 달만 이렇게 매매하고 와도 나쁘지 않잖아요.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질 거란 수익률보다 더 높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그쵸? 인내를 하고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아마 그 소외감 때문에 쩔어서 죽을 거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잘못된 판단이 되는 게 실제는 이거 하나 기다리는 게 나중에 보면 나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소외감 때문에 그냥 못 견디고 팔았다가 그때부터 반도체가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되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주식은 어떻게 따지면 이제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잠시 또 다녀와도 지금까지는 괜찮았고 근데 또 항상 불안한 건 여기서 또 한번 다녀왔다가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또 더 올라갈 것 사람들이 많이 잊어서 그렇지 방산 중에서 풍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 대비해서 더블이 올랐어요. 그럼 반도체 들고 있는 게 맞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의외로 찾아보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제법 있는 거죠. 제법. 다 알고 있었잖아. 포탄이 부족한 것도 알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나 에어로도 최근에 신고가였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이야기 나온 게 아니 벌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지 1년이 넘었고 뭐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1년이 되진 않았겠지만 이미 이건 다 반영됐다. 그리고 전쟁 이제 소강 상태라 가고 혹시나 종전 선언 나오면 저거 다 주가 측면에서 부러진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젠 아닌가 봐. 이젠 아닌가 봐 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가가 되게 웃긴 게 기존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수주받는 애들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면 네. 풍산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던가요? 되게 조용해진 이유가 뭐냐면 두 국가 다 실제 포탄이 없어요. 그래서 포탄을 쏘는 횟수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격화되지 않은 거. 아니 뭐 있어야 쏘지. 아껴 써야 된다. 둘 다 없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뭔가 한쪽이 막 대규모 공격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둘 다 포탄이 없으니까 공격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뇌리 속에서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전만큼 관심사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죠. 중요한 건 포탄이 없으니 계속해서 포탄에 대한 수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속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포탄은 왜 소모품이니까. 네네네. 뭐 탱크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 수 거기에 들어가는 포탄은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이제 수혜가 재밌는 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의외로 할 것들이 되게 많았구나를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정도 아이디어까지 가려면 매크로를 자꾸 안 보셔야 돼요. 그게 문제야. 매크로 보는 순간 여기까지 안 가요. 경기가 침체될 건데 뭐하러 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크로 아예 등한시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데 왜 달리 움직이는지 자꾸 그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으로 뭐 방사이나 이런 것들은 매크로에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산업이었고 자유롭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전쟁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죠. 뭐. 예. 약간 그래서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들에게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거기에 이제 답이 있다. 근데 또 항상 시장에서는 그 회의주의로 이제 항상 보는 것 중에 검증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성장률인데 성장률이 더 잘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그 압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30% 성장하던 애가 20% 성장만 보여줘도 주가는 또 꺾일 수 있으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불안함들이 있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데이터 위주로 보는 밸류에이션을 중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찍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신고가 가는 종목에서.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예. 뭐 그분들의 판단이 틀린 것도 아닐 거고 또 나름대로 또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데 되게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 이제 잘 들어맞지 않는 시장인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배터리도 지금 성장률과 관련해서 데이터들 보는 게 전부 다 다르잖아요.
추정치들이 전부 저렇게 다르니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항상 보는 각도에선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건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그 신고가 가서 혹시 이사님 눈에 띄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생각보다 종목별로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AI 관련해서도 뭐 몇몇 종목들은 역시 뭐 나쁘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뭐 조정받은 것들도 많았었는데. 예. 근데 조정받고도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좀 많이 잊혀졌지만 어쨌든 그 기업들도 올해만 놓고 보면 400% 이상 오른 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2월에 다들 뿜었죠. 엄청 뿜었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사실 매매를 했던 분과 안 했던 분들 차이가 굉장히 클 건데 야, 저건 실체도 없고 그 관련 기업들이 적자야라고 안 했던 분들과 그래도 해봤던 분들과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나는 꼭 숫자를 보고 하겠어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선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도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선방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어떤 분이 맞느냐는 어렵죠. 분명한 거는 그래도 숫자 확인하는 분들의 버릇이 저는 더 좋은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겠습니까마는 의외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었고 또 거기에 관해서 주가도 많이 움직였죠. 개별 기업들 찾아보면 의외로 와 이게 이렇게 올라서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업종을 많아요.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도 한 그 주제로 말씀해 주신 게 매크로 경제 지표랑 지수는 좀 괴리가 많이 차이 나서 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엄청나게 엇갈리고 너무 있고 많이 가리고 같은 산업 내에서도 맞습니다. 또 기업들이 또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고 상대적 박탈감도 클 수도 있는 시장. 어려운 시장이고요. 예. 저도 이제 수십 년 겪어봤지만 지난해 올해 시장이 제일 어려웠어요. 항상 쉬운 시장은 없었고 네. 오르는 시장이든 하락 시장이든 저에게는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지금도 이렇지만 시장이 어려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크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올라서도 안 되는 시장인 거고 이게 오르면 더 빠져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라고 생각할 정도인 건데 지금 그렇지를 않잖아요. 네. 그러니 더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많은 유튜브를 보니까 저처럼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방송을 하면 댓글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아직까지도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좋은 걸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은 다 존중이 돼요. 그렇죠? 네. 충분히 뭐 근거도 있으시고 저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는 시장의 생각인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도 뭔가 불안함이 있다. 예, 많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올라온 건 다 허상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니라 대다수예요. 아니 실제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 ETF 많이 사신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들을 설득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거 참 어떻게 괜히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진짜 경기도 좋고 좋은 시장인데 제가 와서 시장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도 박수 쳐주고 고마워 이렇게 했지만 예. 지금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너 또 시장 끌어들이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내가 볼 땐 분명히 경기도 안 좋고 이게 오래 가겠어라고 하는데 자꾸 시장 된다고 하고 종목하라고 하니 저 친구는 우리를 위한 사람이 아닌 거고 나를 그냥 시장에 끌어들여서 증권사 돈벌이 하려고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고객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매를 해도 저한테 10원 한 번 떨어지는 거 없잖아요. 네. 제가 뭐하러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어들입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저한테 오세요. 안 되겠으면.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네. 뭐 요즘에 좀 그래서 막 시장에 오해도 많고 그럼요. 또 뭐 이제 거기에 또 사로잡히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그분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시장인 거예요.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린 매크로와 시장이 괴리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시차는 조금 있으나 대부분 그분들의 생각하는 방향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완전히 뭐 다르게 움직이는 케이스들은 대단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사실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 거고.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누구는 막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요즘 그렇죠. 보면. 지금 뭐 수익 잘 내는 사람들도 엄청 내고. 지금 그만둬도 될 정도의 분들도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개인분들 중에서 이제 좀 더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죠.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셨겠죠. 그래 뭐 시장은 모르겠으나 이 기업은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들.
또 오히려 그렇죠? 예. 매크로에서 좀 더 벗어나서 기업에 벗어나서 집중했던 분들. 했던 분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까지 갖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건 그런 건데 이 기업은 성장이 확실히 보여라고 생각을 해서 베팅했던 분들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매크로에 대한 뷰가 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존중하고.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래도 그 안에서도 기업이나 변화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도 이제는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그래야 많은 기회가 있는 거지. 지금 그걸 놓는 순간, 그러니까 매크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 밑으로 안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는 경제지만 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요즘 관심 밖으로 이렇게 많이 사라졌지? 둘이 격한 전쟁을 못해서 그 포탄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냥 풍산으로 간다는 게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까지 생각들이 안 미치세요. 왜? 일단 경기가 안 좋은데 굳이 내일까지 밑에까지 안 가지. 경기가 안 돼 좀 쉬어보지.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서 정말 시장이 많이 빠질 때 그때 사도 늦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에 네. 대한 접근이 아예 배제돼 버린 겁니다. 오늘도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선엽 이사님하고는 이제 그 5월 네. 예, 월간 이선엽 5월 후에서 또 한번 기대를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이제 FOMC가 뭐 금리를 올렸건 안 올렸건 예. 거의 이제 뭐 그때는 또 FOMC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하셔도 좋고요. 안 해야 아마 될 지금 것 같기도 하고 연준도 지금 뭐 논란은 있지만 지금도 동결이냐 0.25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은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은 있어도 그냥 누가 보더라도 5월 이후에는 일단 한번 쉬어본다라는 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금리 올리고 그 다음부터 일단 지켜보자. 뭐 그 다음에 더 올릴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의 일인 거고 일단 지켜보고 최근에 있었던 그 정책에 대한 효과를 지켜보자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럼 시장은 그렇게 지켜보자라는 것만으로도 피봇을 기대를 해요. 어이없게도. 네. 아니다라고 하는데 연준은 분명히 올해 금리 안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연준은 일부러 그걸 기대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가 잦아들 거니까. 네. 대신에 그 근거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니까가 아니라 지금까지 올린 거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하반기의 경제가 쉬어갈 거니까 그렇죠? 지금보다는 조금 안 좋아질 거니까에 대한 기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2주 정도 남았긴 합니다만은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막 80% 그렇죠. 후반. 현재는. 예. 그래서 또 시장이 그렇게 또 예측을 하니까 이번에는 또 안 올릴 수도 없겠고 올리고 나서 또 그 코멘트들까지도 한번 5월 후에서 한번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간 이선엽 4월 후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